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홍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하고 또 그분의 전집을 함께 통해서 그분을 이해하고 또 그 사상과 그 내용들을 오늘의 우리의 삶과 내일을 밝히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하는 것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자료도 썼습니다만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말하는 것은 어제의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거나 어제의 그분의 그 위대성을 가지고 그분을 어떻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 김대중 도서관의 책임을 맡고 김대중 평화센터의 책임을 맡으면서도 저는 언제나 그런 얘기를 해서 한 개인의 영웅화는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역사고 다른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큰 공적인 자산이고 김대중을 생각하는 것은 어제의 김대중이 아니라 오늘을 위한 것이고 또 내일의 우리를 밝혀나가는 우리 사회와 민족과 세계를 쳐다보는 그것의 눈이고 내용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이걸 하자. 제가 30권의 이 책을 묶어내려고 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 책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김대중 도서관 이거 여기 김대중 평화센터 이렇게 이제 있는데 사실 이 김대중 도서관은 원래가 아태평화재단이었습니다. 1994년에 만든 아태평화재단.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1992년에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그때 잠시 정계를 은퇴하시겠다고 하시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연구하러 가셨어요. 그때 캠브리지 대학에 가셨던 이유는 EU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평화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EU가 그 많은 나라들이 거기도 과거에 유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고 갈등이 있습니까? 원수된 나라들이.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의 경제 공동체에서 정치 공동체로 발전했을까? 그런 거에서 소위 말하면 우리 한반도가 남북이 넘어서고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평화 공동체 속에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갈 건가? 그런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93년에 출발하시기 전에 대통령께서 저를 부르셔서 대통령께서 지금 바로 이 도서관 바로 옆에 사저가 있는데 그 사저 외에 조금 영등포 부근에 있는 조그만 땅도 있었고 조금 많은 자산이 있었는데 그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밝히셨죠.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모든 책임은 저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캠브리지가 계실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생각하다가 결국은 평화를 위한 이 일을 대통령께서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노르웨이에 있는 평화연구소 Peace Research in Oslo라고 하는 프리오라고 하는 유명한 지금도 가장 진보적인 평화연구소입니다. 세계적인 연구소인데 거기 초청을 받아서 한 달간 가 있으면서 거기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께 긴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평화센터 기구를 만들어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토대가 돼서 만든 것이 아태평화재단입니다. 아시아태평양 평화재단.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 만든 것이 아시아태평양 민주지도자회의라는 것입니다. 아태민주지도자회의. 거기는 공동지도자로서 김대중, 아웅산 수지, 그리고 코스타리카의 아리아스 대통령 이렇게 가지고 해서 그 두 기구를 94년에 만들었습니다. 아태평화재단이 2002년에 대통령 재임 시에 2002년 말에 12월에 연세대학에 이 건물을 전부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3만여 점의 모든 그동안의 문서와 자료들 그리고 15,000여 권의 책을 전부 연세대학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이 이 건물을 받아서 이것을 리모델링하고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해서 2003년 11월에 김대중 도서관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여러분 대통령이 퇴임하면은 전직 대통령 기념관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대통령 전직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면서 박물관이 된 거죠. 라이브러리 앤 뮤지엄이 된 게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 도서관이지만 여기서 무슨 대출을 하고 하는 그런 도서관이 아니고 연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되는 건데 그래서 연세대학이 이제 그것을 하게 되고 그때 이 대학에 기증을 했지만은 대학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고서 근데 대학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특정한 이 도서관을 연구할 수 있는 별도의 대학의 재정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정을 별도로 만들지 않으면 이 도서관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보고 후원 회장을 맡으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 도서관의 후원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1층에 들어오다 보시면 벽에 어느 기업이 후원한 데도 있고 뭐 어떤 분이 특정한 금액 낸 데도 있고 1만 원씩 해가지고 조그마한 글씨로도 뭐 이렇게 뭐 10,000원 냈다고 작은 글씨를 쓴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벽면을 활용하기 위해서 작은 글씨로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도 이 도서관은 연세대학은 이 건물 유지만 하고 여기에서 되어지는 모든 연구와 교육과 뭐 자료 이런 것들은 전부 독자적으로 후원을 해가지고 이걸 운영합니다. 그 모든 후원의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여러분들도 마음이 동하시면 앞으로 좀 후원의 기회를 드리고 한다 이런 생각을. 또 하나는 김대중 평화센터가 사실은 이 전신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아태 민주 지도자 회의입니다. 이 아태 민주 지도자 회의를 2003년 대통령께서 퇴임하신 후에 제가 맡아서 이사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통령님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활동하시기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직함도 또 활동하시는 기반이 그릇이 또는 어떤 플랫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태 민주 지도자 회의를 2005년에 김대중 평화센터로 개명을 하고 대통령께서 이사장을 하시고 그러다가 2009년에 서거하신 후에는 이유 여사님이 이사장 맡으셨다가 또 지난 6월에 여사님이 소천하시니까 지금 둘째 아들인 김홍옥 전 의원이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이사를 하고 거기도 역시 모든 게 다 사단법인으로 다 후원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이 도서관이라든지 김대중 평화센터는 특정인의 어떤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통령님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움직여가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같은 멤버고 같은 동지고 같이 협력을 해가는 그런 관계들이다.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저녁도 그런 자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부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관계 맺게 한 것은 1969년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대학교 3학년 때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대통령이 돌아가신 2009년까지 40년을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함께 지내고 갔거든요. 근데 69년에 같이 시작하게 된 것은 뭐냐면 만난 게 뭐냐면 삼성계엄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에서였어요. 그때 삼성계엄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위원장이 김재준 목사님이셨는데 그 김재준 목사님이 제가 다니는 한신대학의 명예학장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대표로 거기에 참여하고 그 당시에 김대중 의원은 신민당 의원으로서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처음 만나 인사를 한 그리고는 뭐 개별적인 관계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그 김재준 목사님이 저보고
앞으로 저 김대중 의원이 가장 훌륭한 정치인으로 발전할 거다. 그러니까 김군이 기회가 있으면은 저 김 의원을 도와주면 좋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 돕기보다도 함께한 것이 71년 대선이었어요. 71년 대선에 소위 그 당시에 부정부패가 뭐다 부정투표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전국에 참관인 표지키기 운동해가지고 청년 조직들을 해가지고 제가 기독교 쪽에 청년 조직의 전체 책임하고 전국으로 전부 해가지고 했는데 표를 지키기는커녕 저도 부산 갔다가 투표소에도 못 들어가고 밀려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이런 동그란 메달에 김대중과 함께하는 조그만 메달이 있었는데 그 메달을 제가 그래서 갖고 있다가 도서관에도 하나 기증을 했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도 하나 기증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걸로부터 시작해서 줄곧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같이 고난도 받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대학 교수가 됐을 때는 대통령의 정책 자문 교수 또는 위원장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했는데 대통령께서 저한테 그 국회의원을 하라고 굉장히 권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국회의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왠지 국회의원은 저한테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왜 안 하려고 하냐 이렇게 했는데 88년에 평민당을 만들 때 같이 제야와 같이 이렇게 그때 이해찬 지금 민주당 대표가 그때 이제 영입이 돼서 들어올 때입니다. 그래서 전부 연결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을 제가 소개를 하고 해서 같이 지내고 하면서도 저보고도 그때 들어오는데 제가 88년에 한전 안 하고 92년에 다시 한번 했을 때 신민주연합에서 그때는 이우정 교수님이 대표되고 그때 함께 들어간 것이 장영달 의원들 해가지고 또 한 번 두 번 젊은 팀들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96년에 또 들어오서 했는데 그때도 저보고 비례대표 3번 주고 막 오라고 그때 추미애 의원이랑 다 들어올 때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가 2000년이죠. 2000년 제가 수석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지 않고 근데 2000년에 또 다시 젊은 그룹들 지금 임종석 했던 전부 윤호중 다 그때 젊은 그룹들이 다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고 2004년에 열린우리당과 갈라졌을 때 민주당에서 저보고 또 비례대표 2번 주고 저보고 하라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그게 잘 맞지가 않아서 그랬던 것이고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제가 99년에 민정수석도 갑자기 저를 임명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신학대학 교수고 목사인데 여러분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검사가 하는데 상상을 불허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김대중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었지만 한 번도 정치적 활동에 직접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저 김성재가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시민사회 운동하는 사람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아까 김홍국 교수가 제가 포항 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출생지에 포항 썼더니 언론에서 목포인데 고향이 목포인데 거짓말로 포항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지내고 하니까 완전 거짓말로 했다고까지 막 이러고 제 뒷조사를 다 언론들이 했어요. 포항 어디서 살았느냐, 초등학교 동창은 누구냐,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런, 것까지 있었는데, 그때 민정수석을 막 임명하고 나서, 같이 이제 수석들하고 장관들하고 관계들하고 이렇게 같이 차 한 잔씩 마시는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민정수석이 된 저 김성재 교수는 나하고 오랜 민주화 운동의 동지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엄청난 무게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랐다가 측근 중에 측근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민정수석이라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권력기관을 총괄하는 거니까 수사 권력 정보기관을
쉽게 말하면 무서운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군다나 최측근이라고 하니까 근데 또 여기서 또 대통령께서 한술 더 떠드셔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근데 내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저 김수석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내가 몇 번이나 국회의원 하라고 전국구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공천헌금 싸들고 와서 줄을 서는데 3번씩이나 안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마디가 사실은 그냥 저를 치켜 세운 말 그게 아니고 이 어리숙한 이 사람이 민정수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 말 한마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무슨 말해도 어마어마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통과가 돼요. 그만큼 대통령께서 한 사람을 쓸 때 얼마나 많은 배려 속에서 했는가. 그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고 제가 이제 대통령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 한 사람을 한 사람 쓸 때마다 그가 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게 하겠느냐를 다 생각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한 거죠. 그래서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 저거 했더니 처음에 제 별명이 뭐냐면 그야말로 신학대학 교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오니까 제 별명이 부시맨이에요. 아프리카 완전히 어디 뭐 원주민 같은 그러다가 도시에 나온 부시맨 같은. 그래서 기자들이 수석님 별명이 부시맨이에요. 그래서 난 그때 부시맨이란 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더니 수석님 별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매기예요. 그래. 갑자기 매기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미꾸라지 양식을 하는데 매기를 집어넣으면 미꾸라지들이 매기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부지런히 움직여서 미꾸라지 양식이 잘 된대요. 이 조용하던 청와대가 수석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모두 뭐 비서실장, 수석, 뭐 행정관까지 그냥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청와대가 아주 요란한 움직임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매기라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괜찮구나. 내가 그러고 웃었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수석회의를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금도 아마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면 다 그럴 겁니다. 수석들이 쭉 수석회의를 하는데 전부 밑에서 이제 비서관들이 다 써다준 이거 페이퍼를 갖다가 이렇게 주고는 몇 개 나눠주고는 몇 가지 읽고 다 돌아가요. 근데 내가 몇 번 물음도 묻고 그건 또 왜 이러냐고 반대 의견도 얘기하니까 첫 번 회의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니까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수석실에서. 그러더니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우리 비서관이 저한테 찾아와서 수석님 수석회의에서 말씀하지 마세요. 왕따 당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회의인데 왜 말하냐 했더니 다른 수석실 거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회의냐. 그래서 내가 대통령께 이게 수석회의가 그냥 밑에서 써준 거 보고하는 거 이렇게 읽기만 하고 그냥 대통령 말씀만 받아 적고 가만히 있다가 가는 이게 무슨 회의가 아니고 근데 이거 회의를 하려면 대통령 말씀대로 묻고 의논하고 대화하고 토론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재하실 때는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래야죠. 그 다음부터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회의는 이제 페이퍼가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 뭐 하면 물어요. 1번씩 얘기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그걸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나보고 원성이 많아요. 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하냐고. 근데 원래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원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청와대 가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왜 그럼 그렇게 됐느냐. 다시 돌아가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1998년에 대통령 되신 것이 50년 만에 수평적 민주적 정권교체 첫 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DJP 연합이었거든요. 자민연하고 연합정권이었거든요. 그리고 여소야대였어요. 이런 데서 IMF 외환 위기도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또 대통령께서는 모두 정적을 다 용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거 사람도 유능하면 다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관과 청와대 수석들 중에서 대통령님하고 제야 민주화 운동을 했고 뭐 한 사람은 둘 수밖에 없었어요. 청와대는 저가 있었고 내각에는 이해찬 교육부 장관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과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통일부 장관이 가장 보수인 강인덕 장관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제사회부처는 거의가 다 자민련 출신 추천, 김정길 총리가 추천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여당에서 난리가 났어요. 민주당에서 우리를 왜 안 쓰고 그러냐. 또 제야 인사들은 왜 우리를 입각 안 시키냐. 뭐 엄청나게 이제 제가 많았죠. 근데 이제 제가 어디다 글도 썼습니다만 대통령님께서 사실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의 챔피언이지만 국정의 경험이 없지 않느냐. 과거 사람이라도 국정의 경험을 가지고 대통령의 중심이니까 대통령이 이 가자고 이렇게 방향을 하면 또 다 참여해서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경험을 가지고 이 난제를 풀어나가고 이 위기를 극복해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초기에 김대중 정부의 출범에 이 문제가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있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정부로 50년 만에 정권 교체를 했지만은 난제는 지금 뭐 문재인 정부의 난제보다 더 많았어요. 보세요. 50년 만에 정권 교체하니까 소위 말하면 적폐를 말하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청산해야 될 게. 그런데 또 자민련하고 있으니까 모든 정책을 수행할 때 또 계속해서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죠. 야당이 여소야당이니까 야당이 한나라당에 반대하죠. 제야운동권은 제야운동권대로 불만이 있으니까 과히 개혁이란 말을 혁명 수준으로 요구하죠. 이거를 어떻게 조절하면서 수행을 해나갈 건가 하는 게 엄청난데 거기서 대통령의 인사와 국정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탁월하고 놀라웠던 거죠.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세부적으로 뭘 했다 하는 것보다도 그때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상황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개혁을 하고 우리나라를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고 정부화를 해서 세계 가장 선진국으로 앞서게 만든 것이 불과 2, 3년 내에 그렇게 했다는 게 가히 전 세계가 그냥 깜짝 놀랐죠. IMF 이거 그때 기억을 혹시 하실 분 있지만 언론에는 10년이 극복할까? 10년도 더 걸릴 거다. 영국이 IMF에 들어갔을 때 영국이 넘어간 것이 10년이 넘어서 극복을 했습니다. 그때 대처 수상이 철의 수상이라고 했던 대처가 그렇게 강력한 개혁을 하면서도 10년이 넘어 걸렸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2년 반 만에 극복을 했거든요. 그것도 전부 자기 편이 아니에요. 자기 편은 사실은 바깥에서 안 써준다고 그냥 거꾸로 김대중 정부를 혼자만 들어가서 포위당했다 하고 성토를 하고 있었고 비판하고 있었고 그런 속에서 거기를 전부 감싸 안고 그 방향으로 이루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그거가 가장 중요하다. 이 책의 30권에 보다 그거를 제가 먼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와서 김대중 대통령의 뭐 인사 정책을 배워야 된다, 뭐 문재인 정부가 인사 못한다, 뭐 돌려막기 한다니까 이렇게 해라, 뭐 이런저런 얘기합니다만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 당시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책들을 읽어보시면 아 정말 이런 속에서 이것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먼저 배경으로 전체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썼습니다만 메모 형식으로 조금 썼습니다만은 이 김대중 전집의 이 30권은 누가 대필해서 써준 것도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이 무슨 연구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정치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씨름하면서 거기에서 했던 모든 실천한 내용이 이 글로 담긴 거예요.
본인이 기고하셨거나 대담했거나 또는 인터뷰했거나 국회에서 강연하셨거나 모든 내용들이죠. 아까 제가 설명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대통령께서 마지막 대통령님의 일을 도와드리고 의미 있게 그걸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2007년에 만 61대 제가 한신대학을 조기 퇴임을 했습니다. 5년 앞당겨서. 그리고 이 도서관의 이 책임을 맡았어요. 그래서 2007년에 그만두고 2008년에 도서관의 연세대학의 석좌 교수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도서관장을 맡아서 8년 동안 했는데 바로 그때부터 내가 이 대통령의 전집을 전부 정리해서 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미 나와 있던 것이 대통령의 연보. 대통령께서 일일이 아주 그 모든 것을 기록을 남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 누구를 만났고 뭐는 뭐 했고 하는 메모식으로 전부 했던 수첩과 모든 걸 다 정리해서 했더니 김대중 연보라고 2권으로 냈습니다. 2권으로 나온 그것을 도서관에 여러분 볼 수 있을 텐데 한 2만 3천여 명을 만난 그 기록을 전부 다 그분의 기록 속에서 그거 다 한 거죠. 누가 뭐 의도적으로 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연보를 가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그래서 연보를 내드리고 전집을 내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것도 되지만은 정말 이 김대중이라고 하는 이분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 보고를 우리가 이 공적 자산으로 해서 우리에게 모두가 함께 이것을 어떤 원천으로 삼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생각해서 이것을 해서 12년 작업해서 이것이 30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철학과 사상과 신념과 이것이 하나하나의 그분의 정치로 실현되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썼습니다마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이 전집을 볼 때는 이것을 하나의 그분의 뭐 지식이거나 그분의 역량을 보는 걸 넘어서서 이것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일을 희망으로 열어갈 수 있는 플랫폼이고 레퍼런스고 내비게이션이고 앱이 되는 그것이 바로 이 전집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던 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대표적인 김대중 대통령의 대표적인 사상을 말하라. 그러면 몇 가지로 딱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핵심적으로 보면 제일 중심은 뭐냐면 그분은 언제나 경천애인이에요. 인간을 사랑하고 하늘을 외경해서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그분의 가톨릭 신자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동양 사상이나 우리의 민족 사상에 있어서 인내천 사인여천, 그래서 사람을 하늘처럼 대하고 사람이 곧 하늘이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거는 인내천 이 사상을 가지고 소위 아시아 민주주의의 논쟁을 할 때 싱가포르 이관 수상하고 토론할 때도 아시아의 문화에서 민주주의, 서구적 민주주의 아직도 멀었다 할 때 대통령께서 무슨 소리냐. 서구보다도 우리가 더 근원적인 민주주의가 있다.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안 썼지만 인내천이나 사인여천은 우리에게 보다 더 근본적인 백성이 하늘이고 사람이 하늘이고 사람 안에 하늘이 있고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근원이 아니냐 하는 유명한 논쟁도 했던 것이 바로 그래서 그 사상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인데 우리가 민주주의 말을 하지만은 대부분 지금도 우리가 문제되는 게 뭐냐면 민주주의 하면 이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자꾸 말을 해요. 그래서 군사독재에서 민주정부로 오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왔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민주주의가 우리의 생활에 내재화되고 민주주의가 내재화된다는 말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그래야 내가 나의 주인이 돼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런 교육을 어려서부터 시켜야 되는데 학교 교육에서 민주화 교육이란 건데 민주주의란 뭐냐고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내재화, 민주주의 생활화, 그리고 국정에서 그 모든 것을 민주주의를 원리로 하는 국정 수행,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민주주의가 하나의 절차적 민주주의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사실은 민주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한 세계의 보기 드문 나라입니다. 4.19가 그랬죠. 60항쟁이 그랬죠. 그 다음에 촛불혁명이 그랬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혁명으로 정권은 바뀌었는데 권력자의 자리 바꿈만 하고 민주정부라 하지만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 민주주의는 됐지만은 진정한 의미의 앙시암 레짐, 부체제를 완전히 새로운 민주체제로 변혁시켜 나가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까지는 안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국제정치학자들이 말하기를 한국에서 촛불혁명이라고 하지만 저것은 혁명이 아니다. 왜냐하면 구체제를 새로운 체제로 바꿔낸 게 아니고 사람의 자리 바꿈, 그리고 시스템이나 체제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평가를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것은 벌써 국민의 정부는 완전히 체제를 다 바꿔놓은 겁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구체제를 새로운 변혁의 체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대중과 민주주의 논의를 할 때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학자들이 우리나라가 독재에서 민주화로 갔다 할 때 서구 민주주의로 이행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트랜짓 이렇게 하는데 나는 김대중 대통령은 트랜짓 한 것이 아니다. 이행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다. 변혁적 민주주의였다. 새로운 사회를 변혁해 나가는. 국민의 정부 때는 한국 사회가 완전히 변혁된 사회였습니다. 그 기반으로 지금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만큼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단순한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부의 민주주의 체제와 김대중 대통령 때의 민주주의 체제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질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때는 뭐 트랜짓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문민정부라는 의미에서.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트랜짓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혁명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단한 개혁을 통해서 혁명을 완수해가는 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가장 핵심적인 건 역시 평화죠. 평화. 그런데 이 평화는 사랑과 정의의 열매고 현상 유지적 평화가 아니라 또 단순한 정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의만이 하게 되면 이게 다시 보복적 정의가 되다 보면 도리어 정의가 평화를 파괴하거든요. 정의가 앞서면, 정의만 앞서면 평화가 파괴되죠.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서에서도 보면 사랑과 정의가 입맞춤하는 거예요. 그게 평화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80년 내란 음모 사건 주범이라고 해서 조작대 속에서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분이 감옥에서 쓴 이 자신에 대한 쭉 그 일기 같은 수상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우수하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민주주의도 하고 경제 발전도 할 거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극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민족은 너무나도 많은 순환 속에서 한이 너무 많이 맺혔다. 한도 있고 증오가 너무 많다. 뭐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것은 둘째치고 일제 지배하에서의 독립운동 과정이나 6.25 전쟁 과정이나 그 후에 독재이나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순환 속에서 맺힌 한과 증오가 많은데
이것은 법과 정의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용서와 화해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거다.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거 한 것이 본인이 실제로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같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아들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아들에게 뭐라 하냐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기는 삶을 살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죠. 옥중서신 애들 보면 정말 그런 내용들이 아주 담겨 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부분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평화학에서도 기본적인 게 피스 메이킹,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 키핑, 평화를 지키는 사람. 근데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지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피스 빌딩, 평화 구축. 그것은 어떻게 하냐? 그것은 평화를 하는 사람들끼만 아니고 적과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적과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피스 빌딩인데 그러려니까 용서와 화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과 피스 빌딩을 한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피스 메이킹이거나 피스 키핑을 한 게 아니고 6.15 공동선언은 피스 빌딩인 거죠.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햇볕 정책이라는 화해 협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여기다 햇볕 정책이라는 것을 별도로 명기하지 않은 것은 화해 협력이 곧 햇볕 정책. 그 다음에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관통하는 사상에서 역사예요. 역사의식. 그분은 역사책을 가장 많이 봤어요. 그래서 도정과 은근의 토인비의 역사관, 그 다음에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해서 역사관. 이에치카의 역사는 뭐냐면 역사라는 것은 어제의 사실이 아니라 오늘에서 해석된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의 관점에서 다시 봐야 되는 역사.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역사를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토인비와 이에치카의 이 역사 속에서 그분은 역사는 어제의 사실이 아니라 오늘에서 해석되어진 사실인데 그것은 내일을 위한 역사다. 그래서 과거를 잊지 말되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 이것이 그의 역사의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과거를 잊지 말되 과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 미래의 동반자로 가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완전히 일본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면서 그냥 오부치가 자기 죄책을 고백을 한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언제나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할 때 그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만날 때 그 나라가 잘한 것부터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와 관계에서 보면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일본도 2차 대전에서 전쟁을 했던 나쁜 것 있지만 일본이 2차 대전 후에 그 노력을 했던 많은 이런 노력들을 참 높이 평가한다. 그러니까 일본 의회에서 연설할 때 모든 의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고 뭐 일본인들이 부끄럽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참 부끄럽다. 그 일본 학자들이 저보고 정말 김대중 대통령 같은 정치 지도자를 가진 당신 내가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오늘을 보면, 그죠? 그리고 지난 정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러면, 시간 많이 썼네. 한 40분 하겠다는데 상당히 많이 가버렸네. 네? 좋아요. 잠깐만. 이 30권이 어떻게 돼 있냐? 여기 지금 목차를 전부 썼는데요. 원래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걸 내려고 보니까 처음부터 있는 자료들을 다 찾아야 되니까 이게 그걸 다 찾아갖고 완료를 하려니까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거꾸로 가자.
그래서 2009년 서거하실 때부터 해서 그때부터 있는 자료들에서 거꾸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1권은 그래서 이건 2권이고 제1권은 거꾸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부터 97년까지가 이게 제1권이에요. 이게 10권. 그 다음에 제2부가 이게 2가 된 게 이게 1948년부터 97년까지 이게 20권. 이렇게 된 겁니다. 책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순서가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연대기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일단 목록을 전부 적었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청년 김대중 세상과 역사에 나서다 48년부터 61년까지의 글들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 48년의 글이 뭐냐면 서재필 박사에게 대통령 후보로 나오서라고 하는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엽서. 도서관에도 여기 있습니다. 48년에 서재필 박사에게 나라의 이걸 생각하면서 당신이 대통령으로 출마해야 된다 하는 그 권유하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글이에요. 그리고 정치인 김대중의 길이 시작돼서 정치적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때는 원래가 경제인이었지 않습니까? 해운회사하고 신문사도 하고 했었는데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 정말 그 비참한 이 현실을 보는데 부산에서는 4.4.5의 파동을 하고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먼저 부산에 가 있고 국민분들 보고는 피난가지 말라고 해놓고 이게 도대체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게 국민 위해서 할 일이 뭐냐. 그래서 정치를 할 꿈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때 서울에 본인이 사업 때문에 와 있다가 전쟁이 나니까 거의 한 달을 걸어서 목포까지 가요. 그러면서 그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그때 했던 그 생각을 전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남북이 뭐해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국민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그 결심을 그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목포에 가서 잡혀가지고 민군한테 죽을 뻔하다 탈출해서 살아나는 게 첫 번째 9.4.1생 사건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3권을 보면 정책과 비전의 정치를 꿈꾸다 해서 국회의원 하면서 국회에 가서 처음으로 내외문제연구소를 만들어서 정책이라는 것을 대안을 만들어서 정책적 질문을 하고 일문일답 대정부 질문하면서 한 것이 첫 번이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그것이 3권과 4권에 담겨 있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패스트 트랙을 가지고 이제 뭐 이거서 국회의원의 질이 안 되니까 전문가를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많이 였고 또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하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회 대통령 중심과 국회 제도와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제도가 전혀 다릅니다. 같은 대통령 중심제라지만 달라요. 왜냐하면 미국은 의회가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면 그 된 것을 정부에 줘서 대통령이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물론 자기의 모든 정치적 목표가 있죠. 그거는 자기가 소속한 정당하고 해서 거기서 협의해서 그들이 국회 가서 그 역할을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청와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짜가지고 국회를 보내요. 그러면 국회는 뭐냐면 여당은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하는 고수만 해야 돼요. 야당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반대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책 대결이거나 무슨 뭐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당 의원들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지만 해야 되니까. 거기다 반대하면은 배반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제도가 개혁을 하려면 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의회 중심으로 정부가 자꾸 의회가 그걸 하도록 해서 국정을 수행할 때도 전부 당 보고 그것을 하라고 그랬어요. 당이 안을 내고 당이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민정수석 할 때도 여기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민주개혁 입법들을 전부 할 때 당과 협의해서 당에서 전부 안을 가져다가 협의해가지고 하라. 그래서 뭐 민주화 명예회복 하고 보상법, 의문사 진상법, 제주 4.3 특별법, 5.18 민주유공자 관련법, 인권법, 기초생활보장법 이 모든 법들이 사실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주도한 게 아닙니다. 당에서 그것을 해서 같이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제가 그 조율하는 책임을 맡고 해서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과시키고 그 더군다나 야당하고도 같이 조율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어마어마한 법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민련하고 연립정부에서 여소야대 정권에서 여러분 민주화 명예회복 보상법이 통과될 것 같습니까? 광주 5.18법이 통과됩니까? 제주 4.3 특별법이요, 의문사 진상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요, 인권법이요. 어림도 없죠 지금 같으면요. 그런데도 지금처럼 싸움 안 하고 다 통과시켰어요. 그거는 의회를 중시했기 때문이에요. 타협하고 대화하고 가서. 제가 그래서 여당 의원뿐만 아니고 야당 의원들도 계속 만나고 그 안건 가지고 토의하고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제시하라고 그러면서 했거든요.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었으면 이 법들 하나도 통과 안 될 겁니다. 지금에 와서 만약에 그거 하자고 그랬으면은 지금 한국당 같은 예전에 한나라당이 지금 한국당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치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정말 민주적으로 운영하느냐라고 하는 의회 중심으로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의회주의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로 거리 투쟁하지 않고 의회 중심에서 의회에서 모든 걸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쭉 넘어가면서 제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5권은 신민당과 함께 유력정치.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활동 시작하고 삼성개헌 반대 들어가서 대통령 선거로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72년에 유신 났을 때 71년 대통령 선거 때 끝나고 나서 광주 국회의원 선거하는 데 가다가 목포에서 광주 오다가 자동차 테러로 살해당할 뻔해서 다리를 다치니까 이걸 수술하기 위해서 일본을 갔는데 그때가 10월 13일에 갔는데 17일에 유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본으로 망명하고 그때부터 일본과 미국을 다니면서 해외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다가 73년 8월에 납치당해서 살해당하는 바다에 수장될 위기 있는 그런 역사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74년부터 긴급조치부터 해서 투쟁을 하고 76년 민주국 선언 사건에서 투옥당하시고 그러다가 79년 박정희 씨의 사건 이후에 잠시 서울에 몸이 있었지만 다시 김대중 대통령을 석방하라, 계엄령을 해제하라고 하는 광주 5.18 사건이 5.17 사건이 5.18로 넘어지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바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권에 보면은 미국으로 망명했는데 사실 82년에 가시는데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은 안 가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도서관에 보시면 옥중서신 중에서 못으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 못으로 쓴 편지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그때 여론이 국내외적으로 여론이 굉장히 이 전두환 정권의 막 탄압에 여론이 나쁘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병원으로 이송해서 마치 잠시 가석방 한 것처럼 속였어요. 그러나 서울대학병원은 감옥보다도 더 지독한 감옥으로 모든 창을 다 가로막고 면회도 일철하지 않고 여사님만 유일하게 만날 수 있게 돼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쓰던 봉합여서 편지도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께서 감옥에 가실 때는 한 달에 한 번 봉합여서 썼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깨알같이 그런 내용들을 쓴 것이 봉합엽서 한 장에 1600자, 1700자를 썼어요. 아마 그 여기 전시한 걸 한번 보십시오.
그게 다 묶어져서 옥중서신으로 나온 건데, 그런데 여기는 그걸 못하니까 대통령께서 여사님 보고 어디 올 때 못을 좀 구해오라 해서, 못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못. 그래서 못을 구해오니까 대통령이 드시라고 케이크에서 빵봉지, 약간 두꺼운 거, 그거를 가위로 오려가지고 거기다가 못으로 이렇게 메모로 글을 쓴 겁니다. 메모 형식으로. 그게 여기서 못으로 쓴 편지예요. 그거가 나오면은 여사님이 화장실에다 몰래 숨겨서 딱 집어넣으면, 몰래 갖고 나오면, 나와서 그 김홍업 아들이 전등불에 붙여서 보면서 불러요. 이게 뭐다 하면 여사님이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지들에게도 알리고 해외에도 알리고 이렇게. 그게 못으로 쓴 편지예요. 전 세계 정말 있을 수 없는 유일한, 그게 나중에 이걸 이렇게 스캔하다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기록도 다 옥중서신에다 담겨 있는데, 바로 그게 이때의 역사. 그러다가 안 가시겠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석방해야 되고 하니까 안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으로 망명을 가죠. 타협하고. 그러다가 85년에 귀국하면 안 된다 하는데 귀국을 감행합니다. 귀국하면 암살당할지 모른다. 그때 필리핀의 아키노 전 상원의원이 필리핀에 귀국하다가 암살당했거든요. 그래서 아키노 상원의원이 먼저 가면서 자기가 쓰던, 같이 하버드 연구소에서 쓰던 타이프라이터를 준 게 여기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안 된다. 정부에서도 그랬고, 들어오면 암살당할 수도 있다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안 된다.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죽더라도 간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 있는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미국 국회의원들이죠. 그리고 목사들, 또 일반 지식인들 한 30여 명이 동행을 했어요. 동승해서 같이 들어왔죠. 그게 85년 2월입니다. 여기 들어왔는데 그분들은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고 대통령만 뒷문으로 해가지고 싹 빼돌려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온다 그러니까 공항으로 다 나가서 막 환영풀에 갔다는데 소용도 없어요. 몰래 와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대통령이 연금 생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87년에 이제 풀리는 거죠. 81년 6월 항쟁 때 거리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그리고 50 청산하고 민주입법에서 들어오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하셔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대 대통령 선거에서 92년에 패배해서 영국 캠브리지로 연구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세계를 보면서 새로운 시작을 꾸미다가 93년에 캠브리지에서 연구하시던 거하고 94년에 아까 아태 평화재단하고 민주지도자위원회인데, 여기 제목에 한반도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이끌어낸다. 이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미국 가셨는데 마침 프레스 센터에서 연설하실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북핵 위기가 있었죠. 우리는 몰랐지만은 클린턴 정부에서 북한의 핵무 그 개발을 막기 위해서 북폭을 감행하려고 했던 거죠. 이미 다 시나리오가 돼서 북폭을, 우리도 모르게 전쟁이 일촉즉발 일어날 상황이었어요. 대통령께서 프레스 센터에 가서 북한은 1인 체제이기 때문에 김일성 주석하고 만나서 담판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 밑에 실무협약은 안 된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 하니까 기자들이 누가 좋겠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내가 내정 간섭하는 건 아니지만은 카터 전 대통령 같은 분이 가면 아마 협상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서 94년에 카터 김일성 회담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일촉즉발의 전쟁을 방지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NPT에 탈퇴했던 것을 다시 들어가고 핵사찰 받고 모든 걸 하면서 다시 협의체제로 핵 문제가 돌아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때 만약에 이런 기회가 없었으면 완전히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다시금 폐허가 될 뻔한 그런 거죠. 페리 전 국무장관이 쓴 페리 프로세스에 보면 이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95년에 새정치국민회의를 다시, 그래서 정당을 다시 만들으니까 왜 무슨 정계 은퇴했다가 다시 또 대통령병에 걸려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냐고 뭐 난리치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때 왜 그러면 다시 정치를 해야 될 결심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들이 그때는 이미 김영삼 정부 체제가 막 노동 문제니 모든 게 다 혼란 속에서 더군다나 북한과의 대결 속에서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고 막 해가지고 극도로 대결 구도 속에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정계 복귀를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글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병에 걸렸다면 이미 80년에 내란 음모 사건 때 사형 선고 받고 났을 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정부하고 타협하면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 3당 합당하면 당신 대통령 시켜주겠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역사와 국민을 배신할 수 없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 양반이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병에 걸렸으면 누가 이렇게 숱한 고난을, 아무리 그렇다고 하겠으니 5번의 죽을 고비를 겪고 40년 동안 망명, 감옥 생활, 연금, 감시, 아무리 대통령병에 걸려도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95년에 정계에 복귀한 것은 단순한 개인의 정치적 야망이거나 대통령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 제가 이제 그런 글도 쓰고 했습니다만 인정으로.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는 게 일부로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97년부터 해서 98년에서 쭉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수행했고 어떻게 뭘 했느냐 하는 것이 쭉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거기까지는 다 얘기를 안 하겠고 뛰쳐 넘어 들어와서 하나만 하고 이제 정리를 하겠는데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저는 교수로서 정책 자문하고 뭐 했는데 그 생각을, 사상을 정말 제가 존경을 했고 정말 이런 분을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이것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하니까 내가 이제 일찍부터 나도 학생운동했고 사회운동했고 시민사회 하니까 제와의 모든 관계들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김대중 대통령하고 전부 연결시키는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여기서 펼쳐나갈 수 있는 이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이런 경험이 사실은 국정에 실제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국정의 전문가 그룹들이 다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내용들 이것은 오늘 전까지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한번 그것을 전부 보시고 쭉 제목을 보시면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로 제가 말씀을 마치고 이제 우리 김은국 교수가 사회하면서 토크 콘서트니까 북 콘서트인데 혼자서 일방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요만큼만 하고 40분 하겠다 그랬는데 이거 거의 1시간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